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라오스에서 큰 사고 발생했죠.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워낙 사고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그런지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댐 붕괴가 23일 저녁 8시 라오스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경에 발생이 있었는데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규모라든가 피해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지만 무섭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이 방류된 이 넘쳐 흐른 물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소양강 댐의 1.7배, 5억 톤의 물이 한순간에 50억 톤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을 접근하는 여러 도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잠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라오스 당국에서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해 규모를 제대로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을 7개가 물에 잠기고 또 이재민은 6,6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사건 당일날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SK건설이 라오스 정부하고 같이 비상 대책반을 만들어서 구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SK 본사에서도 긴급 구호단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비상 대책반을 만들어서 오늘 선발대가 가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이 얼마 전에 왜 동굴에 갇힌 소년들 국제사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태국 쪽에서 구조 전문반을 급파를 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헬기를 보내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시공사인 SK건설 측에서요, 약간의 오락가락 해명,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고 자체를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현지 언론과 다른 외신에서는 이 사고가 이 댐이 보조 댐이 붕괴가 돼서 발생된 사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일 SK가 최초 내어놓은 해명을 보게 되면 이게 댐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 댐이 범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날 이제 SK 측에서 건설에서 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냈는데 역시 이 입장문에서도 보조댐 일부 구간이 이 범람 유실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SK 측에서 이 댐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기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SK건설과 서부발전이 이 댐을 공동 수주했는데 이 공사를 맡은 SK건설과 운영을 맡은 서부발전이 지금 서로 다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SK건설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범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추가를 했죠. 근데 이제 서부발전 측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미 7월 20일에 그 댐 상단에 한 11cm 정도의 치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22일에는 치마가 나타난 부위가 10곳으로 늘어나고 23일에는 치마 정도가 1m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나서 붕괴로 이어졌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SK건설 입장에서는 범람 또는 유실이라고 할 경우에 자연재해 성격이 강화되면서 건설사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고 운영사인 이 서부발전 입장에서는 이게 물이 많이 불어났다고 하면 혹시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의 잘못이 되기 위해서는 치마, 붕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서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0일 날 한 11cm 정도가 침하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침하가 발견된 이후에 일정 부분 대피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까? 이 최초 침하에 대한 이 판단이 조금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 보조댐 중앙부에 약 11cm 정도 침하가 발견되고 이틀 뒤에 이제 이 댐의 여러 곳에
이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SK건설 측에서는 긴급하게 보수와 관련된 여러 장비를 챙겨서 이 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된 어떤 집중 호우에 의해서 사고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빠르게 이제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피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했어야 됐는데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전 11시에 이 주 당국에 대해서 대피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난 요청과 관련된 부분은 이 3시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댐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피할 수가 있었는데 댐과 관련해서 댐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설마 여기까지 올까 뭐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사고 전에 정말 충분히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은데요. 사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라오스 한인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만 일주일 사이에 비가 1,100mm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월 22일 1년만 해도 하루에 440mm가 오다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서 도로가 조금 유실되고 이런 댐이 이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23일 날 11시에 밑에 이제 물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국민들을 좀 옮겨달라고 하고 타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게 인재냐, 이 하늘의 재난이냐, 천재냐 이런 기사가 났던데 당사국인 라오스하고 SK건설 간에 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듯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날선 단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라오스의 정부에서는 이게 붕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SK건설 측에서는 붕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댐의 일부가 유실된 것은 맞지만 이게 붕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 붕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혹시나 SK건설 측에서 이 댐을 건설하면서 이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SK건설의 어떤 책임의 논란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라오스 정부에서는 이게 집중적인 어떤 호우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라오스의 이 우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버텨낼 수 없는 정도로 댐이 건설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이 댐이 애초에 이 국제 환경단체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온 댐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댐뿐만이 아니라 여러 댐이 그러니까 라오스가 이렇다 할 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수출하려고 이제 국가 정책을 세워가지고 댐을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가 좀 약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지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한 것이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혹시 이게 예년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댐이 건설된 것이 아니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현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정황일 뿐이지 정확한 이 사건의 원인이 아직 분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피 요청을 하고 4시간 뒤에 붕괴라고 표현해야 될지 유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격하게 많은 물이 쏟아져서 정말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 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라오스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요. 또 유럽 그리스에선 최악의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산불이 참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수십여 년 만에 최대 지금 참사가 화재 참사가 났다고 하는데 지난 그 23일에 아테네 동쪽에서 산불이 난 거죠. 산불이 났는데 강풍이 불면서 그게 도시 마을을 덮친 겁니다. 근데 사람들 말에 따르면 불길이 마치 뭐 뛰어오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마을을 덮쳤다. 잿더미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이제 뛰어갔는데 그 반대편이 해안가였던 겁니다. 일부는 절벽도 있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절벽 앞에 서서 한 26명 정도가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예. 사망을 하게 됐는데 네. 어린 아이들이 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막 가족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고 이제 피신을 했다가 불길이 닥쳐오니까 아이를 해안가 쪽으로 세우고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은 거죠. 그 상태에서 아이까지 다 이렇게 숨진 사체로 발견이 되고 뭐 집이 15,000채 정도가 불타고 도로에 있는 자동차까지 수백 대가 붙었다고 해서 엄청난 지금 참사가 난 것 같습니다. 뭐 라오스에서는 큰 물난리가 났고 그리스에서는 불이 났고 그랬는데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고 참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지금 뭐 유례없는 폭염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불 관리, 물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투 의혹을 받던 고은 시인이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네, 액수가 꽤 되네요. 지금 이 최영미 시인이 처음에 폭로를 했죠. 그 다음에 박진성 시인도 폭로를 했고 한 언론사가 받아서 기사를 썼고 그래서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에 대해서 총액 10억 7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고은 시인은 그동안 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적은 사실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근데 이제 고은 시인의 어떤 심경이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최초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운동이 터지고 폭로되고 나서 고은 시인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좀 사과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3월경에 외신과의 또 인터뷰에서는 이 본인의 어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제가 상습적인 비행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가 3월경에 있었는데 이 3월로부터 벌써 한 4개월, 3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 소를 제기를 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보통은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뭐 민사상의 어떤 손해보상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금 고은 시인이 제기하는 소 자체가 승소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했을 때의 이 처벌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이자 연출가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사법당국 조사도 제대로 안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화예술계 성희롱 그 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00일 동안 조사를 했었는데 고은 시인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다 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벌어진 것들이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오래됐네요. 그리고 민사상 시효도 지났다라고 해서 그때 사법적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 최영미 시인의 입장도 참 궁금한데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 소가 제기된 것이 최영미 시인이 본인이 이제 SNS상에 글을 올려서 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을 이렇게 대리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거액의 소송도 처음 보지만 이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밥부터 먹으면서 힘을 내야겠다라며 SNS상에 조금 본인의 어떤 심경을 남겼습니다. 자, 뭐 최영미 시인 뭐 결혼한 의지 다지고 있는데 뭐 상당히 배치되는 만큼 소송이 민사 소송이니까 이렇게 계속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오히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있었던 일이 2008년 4월, 그러니까 모 대학에서 이 고은 시인을 초청한 다음에 그 초청 뒤풀이 강연의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뒤풀이 장소에 있었던 여러 참석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영미 시인이 처음에 본인의 시를 통해서 이 고은 시인에 대한 여러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성 시인이
본인은 방관자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본인이 목격했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 대해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정말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쉽게 조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소송 자체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군요.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또 최근 고은 시인이 멕시코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누리꾼들의 좀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웃는 모습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지에서 시 관련 문학상도 받고 행사에도 참여를 한 거죠. 예. 행사에서 이제 웃으면서 사진이 찍히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국내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활짝 웃으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고은 시인은 일단 사실관계에서 몇몇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있고 예. 동시에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울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은 시인 스스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행동은 당연한 예술인으로서의 일탈이다. 예술인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일반인 생각에는 아무리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도덕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무래도 그 대중의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연 뭐 민사 재판이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사실은 오토바이 한 번 정도 좀 타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 타봤는데 자,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아마 그 도로에서 굉장히 큰 굉음, 큰 예.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소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서 이 관련 기관이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 97명을 입건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이 불법 2008년도부터 이 경기도 모처에 100평의 공장을 열어가지고 이 불법 개조를 해서 네. 이 오토바이를 판매한 판매업자도 있었는데요. 예. 뭐 오토바이 개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향 장치를 크게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엔진까지도 개조를 하고 또 소음기를 제거해서 이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어떤 불법 이런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이륜차라든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제한 소음이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105데시벨 이하가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적발된 여러 오토바이들은 최고 이 소음 자체가 125데시벨을 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예. 이러한 어떤 그 소음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소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유난히 이렇게 길에서 시끄러운 오토바이들 있거든요. 그런 오토바이들이 저렇게 불법적으로 개조를 한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 자 오토바이 개조하고 그러는 거 저거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느낌에. 예, 그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네. 개조 비용이 예. 대당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든다. 그러면 오토바이 비용보다 비쌀 사는 수도 게 아니라 있겠네요. 개조하는 비용. 개조 비용 그러니까 예. 그 구매 비용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예. 엄청 또 비슷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승용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지금 오토바이 개조에 쓰는 건데 저 웬만한 승용차의 타이어보다 네. 더 두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개조를 하는 건데 예. 그 저게 뭐 위험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이 개조를 한 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또 업주 같은 경우에는 네. 장부가 없답니다. 장부가 없고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답니다. 탈세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영업을 한 건지 예. 경찰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업주가 해당 업계에서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아. 아마도 상당한 규모의 그 어떤 그 영업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경찰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를 타면 아무래도 사고가 당연히 유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개조한 업자도 처벌을 받게 되고 개조한 오토바이를 탄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탄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개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토바이, 이 차량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개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개조를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 도면을 제출해서 구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해당 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법적으로 안정성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요. 살짝. 돈을 아, 예. 많이 들이면서도 이렇게
오토바이 투자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 이게 이제 그 오토바이 이번에 개조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죄책감이나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장인 정신으로 포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토바이 이 개조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나만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싶어서 이런 삐뚤어진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도 이렇게 오디오에 한번 돈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토바이도 한번 마음에 탁 꽂히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불법적인 건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